메타 퀘스트도 2천만 대 이상 팔고 레이벤 이것도 거의 지금 1,000만 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팔고 애플은 이미 엄청난 생태계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이 공간 컴퓨팅의 영역도 가두리 안에서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했던 그 자기들의 해법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제미나이까지 다 엮어서 가기 때문에 더 지금 이 AI의 시대에 강력해지고 있지 않나. 이제 삼국지이면서 춘추전국 시대인데 메타나 삼성 같은 경우는 퀄컴 칩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전 세계 디바이스의 거의 95% 이상이 다 퀄컴 칩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퀄컴이 이미 애플을 제외하고는 독보적이에요. 지금은 이 판은 거의 중국 업체가 대세인 것 같아요. 완성도가 다 돼서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내보고 그 다음에 또 좋으면은 거기서 또 다음에 또 넥스트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기술 트렌드가 있지만 또 저희가 놓치지 말고 쫓아가야 할 트렌드가 하나가 있죠. 바로 공간 컴퓨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가운 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전파하고 계시는 최고의 듀오, 최영욱 퓨처 디자이너스 대표님과 전진수 볼드스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책을 내셨어요. 넥스트 AI 공간 컴퓨팅. 아니, 두 분이 각각 탁월하시고 또 전문성이 있으신데 어쩌다가 같이 책을 내셨어요? 원래 저도 이제 이쪽 분야 오래 했으니까 꼭 책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또 대표님도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 경제가 온다. 사실 이제 그 책 이후에 후속작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계속 하고 있었고 그 후속작에 이제 그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같은 분야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같이 써보면 좋겠다. 같이 상상하는 것들을 한번 맞춰보고 같이 좀 담아보면 좋겠다라고 또 의기투합해서 함께 썼고요. 굉장히 힘들게 썼습니다. 사실 미리 또 읽어보고 왔는데 제가 읽으면서 재밌었던 부분들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 함께 나누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책 제목이 넥스트 AI 이제 공간 컴퓨팅이잖아요. 저는 점을 어디서 찍어야 될지를 좀 궁금하던데 이게 AI가 진화를 하면 결국 공간 컴퓨팅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AI만큼 좀 파괴적인 새로운 기술이 공간 컴퓨팅이다 이건지 좀 궁금하던데. 중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사실 무방하긴 한데 사실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지금 AI 때문에 거의 모든 산업의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공간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AR, VR, MR 같은 것들 이미 4, 5년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디바이스, 그 기술들이 뭐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사실은 그 기술들이 AI와 만나면서 지금 더 파워풀해지고 더 쓸만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공간 컴퓨팅에서 AI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공간 컴퓨팅이 덕분에 AI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넥스 챕터들이 열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공간 지능. 이 공간을 우리가 컴퓨터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공간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이해해야 되고 공간과 잘 상호작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얘기하는 거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이 안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AI도 필요할 거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이해하는 공간 지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넥스트 AI가 공간 컴퓨팅과 함께 온다라는 의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AI가 또 발전도 시켜주고 더 편하게 만들어지고 네 그렇게 온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좀 삐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AI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로 너무 우리 잘 쓰고 있잖아요. 그 지금 공간 컴퓨팅이 왜 좀 중요한지 그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를 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PC를 통해서나 그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접했잖아요. 그런데 뭐 노트북도 그렇고 기존의 이제 전자 정보를 다루는 방식들을 우리가 또 배워가지고 키보드나 마우스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썼어야 됐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3D로 되어 있지만 그 정보들을 2D로 프로젝션한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러닝 과정이 필요했어요.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이 조그만한 네모난 화면 안에다 물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터치를 한다든지 앱을 써야 되는 사용성 같은 거는 다 그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배웠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간 컴퓨팅에서 다루는 거는 현실에서 그 디지털 정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맥락에 맞는 정보라든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디지털 객체 같은 정보들을 굉장히 실감나게 우리 앞에 보여준 다음에 그걸 우리가 현실에 있는 이런 객체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실감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존에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뭔가 하드웨어 제약도 있고 동작하지 못했어요. 그 기술적인 요소들이 좀 해소가 점차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소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 센서나 하드웨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AI 기술이 그 기저에서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인간들이 뭐 영화에서 꿈꾸던 그런 그 현실 공간의 디지털 정보들을 정말 실감나게 쓸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이 시점에서 이제 공간 컴퓨팅을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드디어 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간 컴퓨팅이라는 뭐 얘기가 기존의 XR과는 좀 뭐가 다른지, 또 메타버스랑은 또 어떤 관계인지, 이게 뭐 진화한 형태인지 아니면 완전히 좀 다른 줄기라고 봐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공간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상업적으로 애플이 먼저 들고 오긴 했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이미 뭐 1990년대부터 논의가 돼 오던 용어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 컴퓨팅의 정의, 뭐 저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공간 자체를 우리가 입력과 출력의 도구로, 상호작용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를 우리 공간 컴퓨터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야, XR은 있는데 이미 AR, VR 다 있는데 공간 컴퓨팅은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사실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공간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디바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디바이스의 종류가 아직은 어떤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을 할 텐데 AR도 VR도 MR도 공간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현실 세계에서 공간을 컴퓨팅 리소스로 사용하면서 무엇인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프로덕티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하면, 메타버스는 이걸 통해서 들어간 가상 세계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클리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공간에 또 AI, 인공지능이 등장하고서 공간 컴퓨팅이 좀 가속화했다. 더 발전할 수 있게 됐다. AI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AI 덕분에 공간 컴퓨팅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게 어떤 걸 도와주나요, AI가?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이제 입력과 출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컴퓨터는 입력이 있어야 되고 출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로 마우스로 뭔가 입력을 해줘야 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든 스피커로 사운드를 들려주든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팅 환경에서 입출력이라고 보면, AI라고 하는 것이 사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공간 컴퓨터라고 하면 공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센서는 카메라죠. 카메라가 VR 디바이스 같은 데도 붙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착용하려고 하는 AR 글래스에도 카메라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아, 벽이 저기에 있고 정확한 각도는 어떻게 되고 거리는 나랑 어떻게 되고 지금 내 앞에 책상은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인식을 해줘야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논다. 그럼 이 테이블에다 정확하게 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전 AI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 플레인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각도라든가 또 상호 관계가 있죠.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빠르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보정해 줄 수 있다 보니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열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불리우는 뭔가를 생성해서 여기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디지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설프면, 그리고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둥둥둥 떠다녀. 쳐다볼 때마다 막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AI 발전 덕분에 이제 이 퍼셉션과 제너레이티브 AI 두 개가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게 첫 번째고요. 이제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더 필요한데, 두 번째는 이런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의 의도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 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입력을 넣는데 오동작하면 에이 이거 안 되네 하고 안 써버리잖아요. 안경 꼈는데 야 이거 뭐야 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쓰죠. 이제 요게 이제 전부 결합이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공간 안에서 우리의 의도를 이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인풋을 하고 그 의도에 해당하는 아웃풋들을 다양한 멀티모달의 형태로 바깥쪽으로 출력을 받을 텐데, 이제 공간 컴퓨팅은 단순히 이제 이 플랫한 네모난 디스플레이
만을 이제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공간 어디에서든 그래서 저 벽에서도 이 책상 위에서도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도 출력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해진다. 그게 AI 덕분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공간을 이해하는 지능이라는 게 결국엔 그런 의미인 네. 거잖아요. 공간의 AI, 공간을 이해하는 AI. 그러니까 이제 AI가 결국에는 공간을 이제 3차원으로 뭐 이전보다 훨씬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는 뭐 GPT처럼 텍스트를 이해하는 AI보다 훨씬 변화가 클 것 같은데 우리 삶에는 좀 어떤 좀 질적인 변화랄까요? 좀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뭐 옛날에 이제 메타버스를 하고 또 AR, VR 할 때도 제가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현을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간 컴퓨팅이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이 오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장벽을 갖고 있는 요소가 있죠. 살면서.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멀리 있는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기가 불편하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영상통화 같은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공간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하면 여기에 이제 뭐 화학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소들을 놓고 특히 이제 원격에 있는 사람과 또 같이 뭐 3D 디자인을 한다. 뭐 자동차라든지 건물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공간 안에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놓고 서로 바꿔가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뭐 업무 효율, 교육 같은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엄청 나오고 있고 그래서 B2B 쪽에는 이미 먼저 산업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우리가 좀 논의한 게 약간 또 한쪽 축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실내 공간 안에서 헤드셋 같은 걸 사용하는 그런 공간 컴퓨팅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주로 했는데 조금 라이트한 버전이 가면 이제 안경 같은 게 나오겠죠. 이제 안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가볍고 언제든 쓸 수 나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증강현실, AR 글래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더 변화가 있느냐? 사실 이제 글래스 같은 것들은 이제 쓰고 다니기가 쉽죠. 기본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든 공간 컴퓨터로서의 AI 글래스들은 카메라를 필수로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카메라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거 쓰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내 눈앞에 이제 정보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없다 하더라도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제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자비스 같은 비서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요게 이제 어쩌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베네핏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 AI의 등장으로 정말 이 공간 컴퓨팅 자체가 뭐 목적이랄까 그런 것도 많이 변하는 것 같고 과거에는 이 뭐 XR 자체가 뭐 얼마나 실감나게 보여주는지 경쟁이었으면은 이제는 얼마나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지 이제 그런 쪽으로 초점이 좀 간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AI의 등장이 공간 컴퓨팅의 목적 자체를 좀 바꿔준다 이렇게 해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원초적 욕구 속에는 결국 실감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면 좋겠다. 근데 아직은 그거는 요원하고 먼 미래인데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의 AI의 기술이 그게 안 되더라도 쓸만하네라고 하는 이제 인식 전환이 생긴 거죠. 예전에 그 AI 스피커 그때는 쓸모가 없었지만 만약에 챗GPT가 들어가 있는 AI 스피커가 있다.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폼팩터는 똑같지만 그냥 AI라고 하는 기술 자체의 그 전환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유용해졌듯이 이 AI 글래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부족하더라도 이제 채울 수 있는 AI의 가치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보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저희 그 CES에서 같이 써봤던 그 안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컬러가 아니라 그냥 그린색이지만 그 안에서의 쓸모가 굉장히 있으니까 또 오히려 내가 이렇게 당장 필요한 정보를 주면 쓸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게 그게 꼭 실감나지 않아도 쓸모가 있으면 쓴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AI의 등장이 정말 목적을 바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좀 잘 됐습니다. 책에서는 GUI에서 이제 NUI로 진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NUI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뭐 공간 컴퓨팅의 최종 진화형인 건지 뭐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할 때는 말을 하죠.
시선도 마주치고 때로는 손 제스처도 쓰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소통하는 방식은 멀티모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 모든 감각기관들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랑 상호작용할 때는 이제 정해진 왜냐하면 컴퓨터가 아무거나 다 알아듣질 못하니까 정해진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보통 우리 컴퓨터라고 불리는 건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은 멀티터치, 손가락으로 톡톡톡 터치하거나 음성으로 하거나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썼던 뭐 GUI라고 하면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거, NUI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그 모두를 합한 멀티모달, 센서 퓨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소통하듯이 이제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데 공간 컴퓨터는 이제 컴퓨터 자체가 공간이잖아요. 그럼 내가 손으로 제스처를 할 수도 있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손도 쓰고 눈동자도 쓰고 말도 하고 뭐 촉각도 있고 뭐 컨트롤러를 쓰기도 하고 또 움직이면서 그 진동이나 어떤 움직임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 컴퓨터 입력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표현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다 NU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쓰세요. 보이스로 제미나이야 물어보시고 뭐 세상의 모든 궁금한 걸 계속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고 이러세요. 그런데 제가 다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 무슨 학교? 이렇게 있어가지고 컴퓨터 배우는 뭐 그런 교육도 문화센터, 받으시고 문화센터 그리고 그 스마트폰 할 때도 다 배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공간 컴퓨팅에서 우리가 NUI를 일상에서 쓰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런 학습의 그 과정이 전혀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NUI 네이티브 세대에는 그냥 딱 태어난 애들이 그냥 평소에 있는 디지털 기계를 내 앞에서 뭐 자연스럽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공간 컴퓨팅이 또 발전하면은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이 될 거고 그러면 UI도 더 발전할 거고 또 반대로 UI 발전이 공간 컴퓨팅에 또 발전을 가져올 거고 상호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인터페이스 문제도 그렇지만 디바이스도 아까는 이제 웨어러블이 결국엔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웨어러블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지금은 안경이 좀 대세일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새로운 폼팩터가 어떤 게 좀 등장하게 될지도 항상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접촉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웨어러블이 있을 거고, 난 웨어러블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걸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서 잘 되면 좋겠죠. 그래서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뭐 프로젝터 매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공간 컴퓨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아마 진화들이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건 결국은 퍼스널.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동작.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술의 발전이 점점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같이 쓰지 않잖아요. 나 혼자 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는 나와 관련돼 있지 남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폼팩터들이 시도가 될 거고 그 폼팩터 안에서 이제 보완제들도 있겠죠. 뭐 펜던트나 뭐 다른 형태 AI 디바이스들이 입력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형태는 어찌됐건 나와 붙어 있는 것들 좀 더 유력하게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나의 시선과 나의 인식과 나의 어떤 의도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다 보니 아마도 글래스와 헤드셋이 중심이 될 것이다. 결국엔 뭐 말씀하신 대로 시선이 중요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안경은 뭐 전통적으로 사람이 몸에 착용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선글라스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친숙한 디바이스라서 그래서 안경 형태가 가장 그래도 뭐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공간 컴퓨팅이 약간 이제 유비쿼터스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삶에서 굉장히 가까이 밀접하게 동작을 하려고 하면 항상 웨어러블을 착용하는 거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나만의 그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공간 컴퓨팅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도 여러 디바이스랑 서로 연결된 상태로 혼용돼서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들 항상 이제 CES 가면은 저희 뵙듯이 해외 사례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러면은 애플이나 메타랑 구글 같은 빅테크들의 이런 공간 컴퓨팅 전략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누가 가장 대표님 생각하시 그 본질적으로 가장 잘 다가서고 있나? 네, 저희 책에서도 공간 컴퓨팅 삼국지라는 컨셉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결국 이거를 사실 가장 먼저 R&D부터 해서 시작한 거는 애플이 맞긴 해요. 그런데 시장에 본격적으로 보이게 등장한 건 메타거든요. 독보적으로 뭐 메타 퀘스트도 2천만 대 이상 팔고 지금 레이벤 이것도 거의 지금 1,000만 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팔고 앞에 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야망을 가지고 메타는 간 거고 애플은 이미 엄청난 생태계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수직 계열화 돼 있잖아요. 본인 그 또 월드가든 안에서 내 생태계를 가지고 독보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공간 컴퓨팅의 영역도 우리가 같이 이 안에서 가두리 안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애플 WWDC에 나왔을 때 막 UX 그 리퀴드 글래스 예,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애플은 뭐 보여주는 게 없느니 어쩌니 막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애플은 오히려 미래에 가서 이 전체적인 UX를 공간 컴퓨팅에서 다 어울리게 선제적으로 다 바꾼 거죠. PC라든지 뭐 맥북부터 뭐 아이폰까지 싹 다 그렇게 미리 가서 준비를 해놔서 여기는 진짜 그 거대한 자기만의 비전으로 가고 있고 이제 구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안드로이드에 했던 그 자기들의 해법 그거를 그대로 이제 안드로이드 XR이라는 플랫폼으로 가져가서 디바이스는 우리는 플랫폼 제공하고 디바이스는 삼성 뭐 이렇게 다 알아서 해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그 안드로이드 때보다 더 강력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안드로이드 때는 그냥 플랫폼을 가지고서 컨텐츠 그 디바이스 제조사들도 같이 협업을 하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이제 수수료를 내면서 그 중앙에서 엄청난 그 파워를 발휘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제미나이까지 다 엮어서 가기 때문에 더 지금 이 AI의 시대에 강력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애플, 메타, 아마 구글이 가장 중요한 3개 축을 맡으면서 이 시장을 드라이빙 할 건데 이거에 더해져서 이제 수많은 디바이스들과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큰 회사는 삼국지지만 실제로 이 씬은 순추 전국 시대가 될 것이다. 디바이스라든지 플랫폼 면에서는 이렇게 삼국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또 한 단계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칩의 경쟁으로 들어가면은 대표적으로 퀄컴이 있을 거고요. 네. 기업들이 좀 있을 텐데 엔비디아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네. 인텔 또 AMD 뭐 기존의 기업들도 많이 노릴 것 같아요. 거기도 사실은 이제 삼국지이면서 춘추 전국 시대인데 그러니까 삼국지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가 스마트폰 시대에서도 우리가 이미 목격했지만 애플이 만드는 수직 계열 그거는 애플 실리콘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 공간 컴퓨팅에서도 당연히 애플이 한 축을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하게도 또 한 축에 그러니까 메타나 삼성 같은 경우는 퀄컴 칩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퀄컴이 또 그 축을 또 차지하게 될 거고 지금 AR, VR, MR의 입장에서 전 세계 디바이스의 거의 95% 이상이 다 퀄컴 칩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퀄컴이 이미 애플을 제외하고는 독보적이에요. 그렇죠. 둘이 독보적인데 그럼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엔비디아가 될까, AMD가 될까, 삼성이 될까, 인텔이 될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중국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퀄컴 칩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렇지만 뭐 엑스리얼이라든지 뭐 자체 칩을 이미 낸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퀄컴은 너무 오래 준비했거든요. 10년 이상을 XR을 아무도 그 얘기하지 않을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오래 노력을 했고 또 퀄컴은 또 저전력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XR 칩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구도는 퀄컴하고 이제 애플 중심으로 가고 중국의 그 디바이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만들어서 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가서 봤던 것처럼 그 모지 그 브랜드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뭐 테크노라든지 오포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뭐 엑스리얼도 막 이번에만 그
그 1,000억 이상의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 판은 거의 지금 중국 업체가 대세인 것 같아요. 중국은 뭐 그렇게 완성도가 다 돼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내보고 그다음에 또 좋으면은 거기서 또 다음에 또 넥스트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냥 숫자로 보면 절대 다수가 뭐 지금은 중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간 컴퓨팅 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돈이 되냐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공간 컴퓨팅 기술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너무 많을 텐데 AI가 어떤 분야에 유력해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그 공통점 자체가 AI로부터 기인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일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AR, VR, MR 뭐 결국 기술의 완성도와 UX가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충족된다라고 가정 또는 전제를 한다면 일단 일상의 관점에서 개인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능력이 향상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이 글래스를 가지고 또는 이 웨어러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할 수 있는 뭔가 그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커질 테니까 예를 들자면 애플 비전 프로만 해도 제가 집에 가면 저는 가끔 작업할 때 그거 끼고 작업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맥북이랑도 연동이 되기도 하고 딱 끼면 내 눈앞에 스크린 막 100인치짜리 막 3개씩 놓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생산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 그 개선의 역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단 도구로서 동작을 하게 될 거라는 게 첫 번째고요. 글래스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끼고 다니면 과거에는 되게 좀 뭔가 번거롭게 하거나 좀 불편하게 알아봐야 됐던 것들을 쉽게 소비하거나 쉽게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일단 가장 먼저 사람들한테 좀 이거 괜찮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제 작업 영역들, 그러니까 뭐 공사 현장이라든가 또는 뭐 웨어하우스라든가 또는 뭐 일을 해야 되는 공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리테일 공간들, 뭐 업무 리테일이라고 하는 건 뭐 매장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백화점일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그 업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나아진 어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데는 이제 교육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교육을 시킬 때 어쨌든 담당자가 와서 뭔가 물리적인 뭐 물체를 놓고 가르쳐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단 가르쳐도 이렇게 단체로 놓고 가르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VR이나 이런 MR을 활용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일단 그 3D 형태로 마치 내가 그 작업하는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직업훈련 쪽으로는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보잉이나 이런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전문가가 있는 집단에서 그 전문가의 그 역량을 다운로드 해줘야 되는 경우에 이 전문가랑 이제 원격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시간을 맞춘다든지 가르쳐 준다든지 뭐 어떤 그 크리티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MR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원격에서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리모트로 지시를 해주면 내가 이제 지금 뭐 거기 옆에 있는 너트를 어떻게 돌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내가 이렇게 옮기면 따라해. 그러면 이제 따라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뭐 거의 뭐 1000배까지도 효과가 온다. 시간도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이런 내용들이 또 책에도 들어있고 해서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이미 아는 데는 많이 쓰이고 있고 뭐 말씀드린 예제가 다 고급 인력들, 숙련된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데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투입이 돼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단계로도 점차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보시겠지만 각자가 생각하시기에 뭔가 키워드를 갖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먼저 여쭤보면 이 책을 보실 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키워드를 갖고 보시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이전에 그 저희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프레임을 좀 이 책을 통해서 벗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AR 되겠어, 뭐 VR 되겠어, 불편해서 그거 쓰겠어라고 했던 것들이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증강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미래지향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남들보다 더 빨리 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딱 든 생각이 이게 AI처럼 정말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적용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엔트로픽에서 공개했던 그래프인가요?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실제는 아직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라. 네. 그리고 대표님은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 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의 후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이런 책을 쓴다거나 방송을 하거나 강연을 하다 보면 자주 이제 느끼게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이런 기술이나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되게 단편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메타버스가 이미 왔어. 그래서 와 다들 막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어. 한 3, 4년 지나고 났더니 갑자기 아닌가 보네 하고 또 관심이 또 급속하게 식고 사실 기술은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기술도 70여 년 이상 사실 여러 차례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발전해왔고 그 순간마다 계속 진화도 있었고 몰락도 있었고 진화도 있었고 몰락도 있었죠. 그래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안 왔네 아닌가 보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안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관심만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간 컴퓨팅도 안 됐던 이유가 AI나 또는 GPU의 퍼포먼스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니까 이제 공간 컴퓨팅이 이제 가능한가 보네. 글래스로 이제 좀 쓸만하다 보네. 그럼 이제 이게 된 다음에 그다음이 계속 올 거라서 그런 약간 연속선의 관점에서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할 텐데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 지금이다 아니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시면서 지금이 아니지만 기술은 언젠가는 옵니다. 다만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먼저 선점하시고 그 기회를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열린 좀 오픈 마인드로 비판적으로 보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같은 관점에서 좀 유익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이 책의 핵심만 가볍게 가볍게 다룬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뜬금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가던 흐름이고 계속 갈 흐름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변곡점들도 짚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볼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우리 두 대표님의 책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긴 시간 동안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그리고 이 공간 컴퓨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들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또 그럴 때마다 모셔서 또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